상파울루의 이지에노폴리스는 위생도시라는 뜻을 가진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련된 동네 중 하나입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고 나무가 우거진 거리에는 유럽풍의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 모여 사는 상류층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동네 한가운데에는 기이한 존재가 하나 있었죠. 주변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낡은 맨션은 담쟁이 덩굴과 잡초에 뒤덮여 있었고 한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를 마리라고 불렀고 그녀가 가끔 모습을 드러낼 때면 항상 얼굴에 두꺼운 하얀 연고를 바르고 있었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채 2마리의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고 어른들은 그녀를 피했으며 호기심 많은 이웃들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 대한 진실은 알지 못했죠. 2022년 6월 8일 브라질의 저명한 일간지 폴야 지 상파울루의 기자 시코 펠리치가 제작한 팟캐스트 버려진 집의 여자 첫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팟캐스트는 450만 명의 청취자를 기록하며 브라질 역사상 가장 많이 들린 팟캐스트가 되었고 일시적으로 아일랜드에서까지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사실 FBI에 의해 20년 넘게 수배되어 온 도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가리다로 상파울루의 의료계 명문가 출신의 상속녀였으며 미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한 여성을 노예처럼 부렸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었죠. 마르가리다의 증조부의 부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그의 후손들은 상파울루의 상류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마르가리다의 아버지 제랄두는 존경받는 외과의사였으며 그는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했었고 상파울루 의료계에서 높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3명의 딸이 태어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마르가리다였습니다. 그녀는 이지에노폴리스의 장엄한 맨션에서 성장했죠. 20세기 초에 지어진 그 맨션은 가문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맨션에는 항상 여러 명의 가정부들이 일했고 마르가리다와 그녀의 자매들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940년대 초 상파울루에서 약 600km 떨어진 아나폴리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힐다로 자신의 생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죠. 그녀의 어머니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고 결국 아이들을 흩어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힐다는 어린 나이에 한 가정에 보내졌습니다. 힐다는 그곳에서 가축을 돌보고 온갖 힘든 노동을 해야 했으며 정기적으로 매를 맞아야 했었죠. 그녀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고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습니다. 힐다는 자신의 정확한 나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읽을 수 없어 정확한 생년월일을 말하지 못했죠. 1960년대 초 힐다가 약 19살이 되었을 무렵 상파울루의 비센치지 아제베도 가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르가리다가 거주하던 맨션이었죠. 당시 마르가리다는 9살이었습니다. 힐다는 이 부유한 의사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3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의 일상을 관리했습니다. 처음에 힐다는 이 가정에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잘 먹었고 잘 잤고 모든 것이 평온했죠. 하지만 그것은 힐다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1972년 마르가리다는 헤네라는 남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헤네는 상파울루 대학교를 졸업한 유능한 위성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수재였으며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결혼 초기의 부부는 상파울루 외곽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 헤네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본사를 둔 국제통신 위성 기업 인텔셋에서 그를 영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1년짜리 연구직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1979년 9월 부부는 어린 아들 아르투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메릴랜드주 가이더스버그 인근의 몽고메리 빌리지라는 조용한 교외 지역에 정착했죠. 4개의 침실을 갖춘 25만 달러짜리 타운하우스에서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이민자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민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르가리다의 어머니가 딸에게 특별한 결혼 선물을 제안했고 바로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정부 힐다를 함께 데려가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녀는 마르가리다의 소유물처럼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힐다를 위한 비자와 여권이 발급되었고 부부는 그렇게 힐다를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힐다는 이것이 단순히 일자리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브라질에서처럼 가족을 위해 가사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힐다의 여권과 비자를 압수한 것입니다. 힐다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문맹이었으며 이제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1984년 힐다의 비자가 만료되었지만 부부는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르가리다는 힐다에게 스스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으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 힐다를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힐다는 완전히 그들 가족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녀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갈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부터 1998년까지 거의 19년 동안 힐다는 부부의 집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힐다의 하루는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작되었고 매일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었죠. 그 이후에도 새벽 1시까지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마르가리다가 언제든 그녀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힐다는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가을이면 낙엽을 쓸어야 했습니다. 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했을 때 힐다는 곡괭이를 들고 4일 동안 집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도랑을 파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2층에 여러 개의 빈 방이 있었지만 하지만 힐다는 그곳에서 잘 수 없었고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지하실 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춥고 습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이었죠. 음식에 대한 통제도 극심했습니다. 부부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고 힐다가 허락 없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힐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연명해야 했었죠. 가족이 먹고 남긴 것들, 버려질 예정이었던 음식들이 그녀의 식사였습니다. 또한 마르가리다는 힐다를 정기적으로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힐다가 만든 수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뜨거운 수프를 얼굴과 가슴에 부었습니다. 이웃들은 힐다가 사과를 따서 먹는 것을 목격했었고 때때로 이웃들에게 음식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동정심의 이웃은 몇 달러를 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진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힐다의 다리에 심한 상처가 생겼지만 부부는 치료받게 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다리를 절게 되었으며 그 고통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녀의 복부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종양은 계속 커졌지만 부부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힐다는 19년 동안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1998년 초, 그때 힐다의 인생에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웃 비키는 오랫동안 힐다의 상황을 걱정해왔었고 그녀는 힐다와 조금씩 친해져 결국 힐다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죠. 1998년 4월 부부가 여행을 떠난 틈을 타 비키는 힐다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의료진은 힐다의 상태에 경악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엄청난 크기의 양성 종양을 제거해야 했고 자궁도 적출해야 했습니다. 다리 감염도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죠. 마침내 사회복지사들은 힐다의 사연을 듣게 되었고 그녀가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 이야기는 곧 당국에 전해졌습니다. FBI 특별수사관 돈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힐다는 포르투갈어만 할 수 있었고 영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했죠. 돈 수사관은 힐다와 신뢰 관계를 쌓아가며 천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9년 동안 쌓인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힐다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죠. FBI와 미국 이민귀화국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 성인보호서비스가 공동으로 수개월간의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1999년 봄, 마침내 부부는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되었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가리다의 아버지가 브라질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마르가리다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로 출국했고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르가리다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브라질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법에 따르면 자국민은 외국으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마르가리다는 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재판을 피할 수 있었죠. 수사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은 마르가리다가 브라질에서 몽고메리 빌리지의 집을 팔고 그 대금을 브라질로 송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힐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숨기기 위한 시도였죠. 헤네 역시 자신의 재산을 숨기려 했고 판사는 그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2000년 1월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헤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가리다는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헤네만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헤네는 자신과 아내가 힐다를 학대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힐다가 가사일에 무능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헤네가 재판 시작 일주일 전에 힐다에게 $4,050를 지불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브라질 최저임금으로 4년 8개월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는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42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마르가리다의 어머니는 브라질에서 날아와 사위를 위해 증언을 이어갔고 그녀는 힐다가 무능한 가정부였다는 헤네의 주장을 반복했죠. 2000년 2월 배심원단은 약 7시간의 심해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2000년 8월 판사는 헤네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힐다에게 $11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년간의 묵음 노동, 신체적 학대, 의료 방치에 대한 대가로 $11만 분명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홍보는 다른 가사 노동노예 피해자들이 나서도록 촉구했고 최소한 한 건 이상의 추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마르가리다는 브라질로 도주했고 브라질법에 따라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에 대한 혐의에 공소시효도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가리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지에노폴리스의 가족 맨션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약 10년 동안 상파울루 근처 캄피나스라는 도시의 중하류층 동네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낡은 옷을 입으며 허름한 집의 뒷방에서 살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르가리다가 자신의 피해자인 힐다를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힐다는 치료받지 못한 다리 부상 때문에 절뚝거렸는데 마리아로 살던 마르가리다도 같은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마르가리다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백만장자 상속녀가 가난한 척하며 허름한 동네에 숨어 산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마르가리다는 이지에노폴리스의 가족 맨션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지만 2011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집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한때 상파울루 상류층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던 맨션은 이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죠. 담쟁이 덩굴이 벽을 뒤덮었고 지붕에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비가 오면 마르가리다는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야 했고 우산을 쌓아 물이 새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주변의 고급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이 폐허가 된 맨션은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죠. 이지에노폴리스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동안 이 집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 당국은 집의 상태 때문에 벌금을 부과했고 마르가리다와 그녀의 두 자매 사이에 복잡한 상속 분쟁도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채가 넘는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으로 재산에는 빚이 쌓여갔고 법원은 이 빚을 갚기 위해 재산들의 경매를 허가하기 시작했죠. 마르가리다는 거의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집 안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개들을 산책시키러 나오곤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했을 때 기자이자 작가인 시코는 이지에노폴리스로 이사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시코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그의 개들을 산책시킬 때였습니다. 그는 산책길에서 그 이상한 집을 발견합니다. 화려한 고층 건물들 사이에 홀로 남은 무너져가는 맨션이었죠. 몇 달 후 시코는 그 버려진 집에 한 여성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조건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시코는 마르가리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해 잠시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르가리다는 시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연락을 끊고 그를 외면했고 시코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죠. 시코는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그 집의 주소를 구글에 검색했을 때 한 건축 관련 웹사이트에서 익명의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댓글에 따르면
그 집의 주인이 마르가리다이고 FBI에 의해 수배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코는 흥미를 느껴 6개월간의 심층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는 법원 기록을 뒤지고 헤네의 재판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들을 읽게 되었죠. 2022년 6월 8일 수요일, 버려진 집의 여자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에피소드부터 청취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미국에서의 끔찍한 학대와 노예, 그리고 FBI로부터의 도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브라질 전역을 사로잡았습니다. 팟캐스트는 에피소드당 300만 명 이상의 청취자를 기록했고 총 450만 명의 고유 청취자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많이 들린 팟캐스트가 되었죠. 팟캐스트가 공개된 후 브라질 노동청에 접수된 가사 노동 노예 의심 신고 건수가 67%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맨션은 순식간에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들어 셀피를 찍고 벽에 그래피티를 그리고 마르가리다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2022년 8월 상파울루 경찰이 마르가리다의 맨션에 진입합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로이사 멜 연구소가 학대받는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마르가리다의 2개가 음식과 물 없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가리다는 개들의 구조를 막으려 했고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무너져가는 맨션 안에 숨어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거의 끊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 버려진 집의 여자에서 힐다는 마침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고 이제 85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힐다는 브라질에 친척들이 있지만 미국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새 삶을 재건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을 받았고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죠. 헤네는 6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후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는 미국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으로 남았습니다. 헤네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갔고 그는 2018년부터 노스록 그루먼 이노베이션 시스템즈에서 페이로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헤네와 마르가리다는 이혼했고 그들의 아들 아르투르는 상파울루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 근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며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문화단체가 그 맨션을 약 1,000만 헤알에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버려진 집의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